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68번째 시간입니다. 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이루고요. 안녕하세요, 김효빈입니다. 네, 그리고 취재기자 곽승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오늘 스튜디오에 귀한 분 모셨습니다. 회사에서 급히 전문 인력을 저희가 오늘 한분 모시고 왔는데요. VV 소개해 주시죠. 제가 스스로 소개. 아니 곽 기자가 소개를 해줘야지. 손님을 모시고 왔으면 선배를 데려왔으면 소개해야 될 거 아니야. MBC 보도국의 유일한 범죄 심리를 집중적으로 이제 연구하고 보도하는 기자입니다. 조재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영광입니다. 야근까지 하고 오늘 또 아침에 퇴근했는데 그러니까요. 이 자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예, 또 후배의 부탁에 냉큼 달려와 주신 우리 조재영 기자 고맙습니다. 오늘 주제가 우리 이제 더 이상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스트레이트에서는 얘기를 했죠. 연인 간 폭력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제 살인. 일단 이 표현 자체가 주는 의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가짜 뉴스라고 우리 하지 말자, 가짜 정보라고 하자, 이런 것도 같은 일환인데요. 이 표현 자체가 확실히 조금 이 사안의 중대함을 조금 낮추게 만드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조 기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표현에 대해서? 네, 저도 이 데이트 폭력 대신에 교제 폭력, 교제 살인이라고 쓰자는 이게 좀 예전부터 나왔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비슷한 예로 친족 성폭력 취재를 할 때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친족 성폭력도 예전에는 근친상간이라고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게 차이가 크잖아요. 이렇게 되면 범죄라는 인식이 안 되고 그냥 가정사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데이트 폭력도 데이트 폭력을 부르는 순간 그냥 젊은 연인 간의 사랑 싸움의 느낌이 나지만 이게 교제 살인 혹은 이제 외국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지만 파트너 폭력 이런 식으로 갔을 때 모든 걸 이제 아우르면서 어떤 범죄의 카테고리 들어간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예진 씨 사례를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게 곽 기자 취재하면서도 좀 많이 가슴이 아팠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취재할 때 제일 힘든 게 사실 유가족 취재. 어떤 사건이나 사실 마찬가지이긴 한데 이번 사건은 더 안타까웠던 게 이제 보통은 사실 이렇게 너무 큰 슬픔이라서 그것만으로도 사실 되게 힘드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슬픔을 온전히 지금 그런 것도 허락되지 않고 그 따님이 이렇게 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이 담긴 CCTV를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계속 그걸 반복적으로 매일 그거를 계속 보시는 마음이 과연 어떨까 되게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실. 예전에 이제 의료사고 관련해가지고도 그 아들의 이 성형외과에서 출혈 장면을 수천 번을 돌려보면서 어머니께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보셨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만큼 참 남아있는 가족들과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는 감히 상상만 할 뿐이죠. 저희가 어떻게 그걸 다 100% 공감을 하겠어요, 그죠? 예. 부모님도 부모님 당연히 그 슬픔에 비할 바 아니지만 친지 그리고 예지 씨의 그 친구분들까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진짜 한 가정의 엄청난 충격이고 붕괴죠. 이걸 단순히 한 명의 죽음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다라는 거를 다시 좀 느꼈습니다. 네. 재판이 열렸어요. 근데 이제 김효빈 앵커가 말씀하시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상해치사 이게 살인하고는 엄연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살인과 상해치사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제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검찰이 상해치사를 적용했다는 거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사망한 거는 진실이고 완벽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인데 검찰은 어쨌든 그 사건에 고의성이 없다고 본 거예요. 당연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수로 부딪혔는데 사람이 죽어도 상해치사거든요. 근데 살인이라는 거는 이 사람을 내가 죽이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공격을 한 건데 사실 우리도 이제 뉴스 보도라든지 이런 데서 이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만은 이거를 상해치사라고 한다면 유가족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사실 어떻게 인정을 하겠어요. 유독 이런 건에서는 별로 싸울 수도 있지, 때릴 수도 있지, 때리다 보니 이렇게 됐네. 약간 둘 사이의 일로 가는 게 아직 여전해서 지금 이게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사건은 그리고 그때 당시의 폭력의 잔혹성과 이런 결과의 치명성도 있지만 구조 활동을 제대로 안 한 점도 그렇죠. 또한 하나의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사람을 죽게 하는데 과연 이게 만약에 정말 실수로 이제 했다 하더라도 방치했죠. 이렇게 그 사람이 어쨌든 쓰러졌고 의식을 잃고 이랬을 때 과연 살리려 노력을 했느냐. 그렇죠. 그런 걸 안 했으면은 어쨌든 살인을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고 이제 또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계속해서
살인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고 거. 계시고 더 많이 계속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처음에 허위 신고를 했었죠. 여자친구가 뭐 술을 마시다가 스스로 넘어졌다. 폭행 뭐 사실을 얘기 안 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좀 문제가 됐는데 구형인 거잖아요. 아직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다음 달 6일에 선고가 있습니다. 다음 달 6일. 이 황혜진 씨 이 부모님이 사실 아직 판결도 아직 안 났고 이분들한테는 지금 하나도 뭔가 해결됐다고 보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어떤 거를 지금 이분들은 바라고 계신 거예요? 가장 이제 억울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언론에 보면 CCTV 장면 중에 황혜진 씨가 남자친구의 머리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 이후에 이제 사건이 벌어진 것처럼 지금 많이 보도가 됐는데 사실은 그 전에 이제 방에서 이미 남자친구가 미쳤다고 그런 게 있었고 그 사이에 또 CCTV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이 영상이 있어요. 네, 사각지대니까 사실은 이게 유리창이 흔들리고, 네, 흔들리고 이런. 그러니까 부모님은 계속 그런 걸 보시는 거예요. 이게 물론 아무리 머리를 설령 잡아당긴 게 먼저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사람 때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어머니 아버지는 일단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전에 먼저 이 폭행이 사각지대에서 있었다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분석하고 계신 겁니다. 그거 보실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가슴이 찢어지죠. 미어지시겠어요. 그 자기 딸이 가는 그 상황을 계속 보시는 건데 돌려보고 하여튼 뭔가 좀 잘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좀 우리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어쨌든 이런 뉴스들이 저는 이제 제가 실화탐사대를 지지난주 방송에서도 사실 요 비슷한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또 연인 간의 폭력과 관련된 아이템을 한번 다뤘었는데 공통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조 기자. 아무래도 이 연인 간의 폭력이라는 거는 좀 상습적이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좀 특징들이 원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징후가 보이잖아요. 네. 갑자기 막 우발적인 것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반복성과 상습성이 스토킹도 그렇고 데이트 폭력도 그렇고 가장 기본인 게 어떤 관계가 유지가 되면서 그 안에서 처음부터 막 칼 들고 설치지 않아요. 보통 보면은 처음 이제 한 대 때렸는데 몇 대 더 때리고 점점 더 수위가 높아지는데 이게 이 관계를 끊고 나서도 나의 어떤 사적 정보나 나의 관계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벗어나기 쉽지 않고 또 이런 사람들이 하루 24시간 내내 때린 게 아닙니다. 그렇죠. 때리고 나서 또 잘못됐다고 용서를 빌고 좋을 때는 좋아요.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도 양가 감정을 느끼는 게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평소에는 되게 좋은데 때릴 때만 그 지나고 나면 또 좋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게 관계에서 그걸 끊지 못하고 계속되다 보면은 당연히 수위는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끔찍하게 좀 목숨을 잃게 되는 결과까지 오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도 기준들이 신고를 몇 회 했냐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만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신고를 한 번 하기까지에는 굉장히 많은 그 상습적인 반복적인 행동이 있었던 거잖아요. 쌓여온 폭력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신고도 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고 신고를 하는 순간 이미 그렇게 많이 쌓여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뭔가 인정해 줄 수 있는 이런 걸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가해자들 입장에서는 주로 좀 공통된 게 뭐 일단 소유욕입니까? 아니면 이거를 가스라이팅이나 상대방 감정 조종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 많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가해자 심리도 사실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어떤 활동가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이제 물어보면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헤어지자고 해서 죽였다. 네, 바람을 피워서 죽였다. 나를 안 만나줘서 죽였다. 근데 이 이유는 다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언론에도 좀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를 그대로 얘기를 해주는 순간 마치 이게 그래서 죽었구나라는 어떤 이유로 인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슨 이유가 있든 간에 어떻게 사람을 때리고 죽이는 이유가 되냐. 제발 언론에서 그런 걸 다루지 말아달라. 네,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유 자체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 남자친구가 자기 전화번호 지웠다고 또 여자친구가 살인을 저지른 사건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건 되게 좋은 지적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에서 살인의 이유에 대해서 마치 되게 개인적인 것인 양 이렇게 받아서 그대로 보도하는 행태. 사실 이것도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또 아까 상당히 또 중요한 화제네요. 말씀하신 것도 중요한 부분이 신고 같은 경우 이제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 연인 간 폭력이라고 저희가 하지만 이제 통계도 없고요. 가정 폭력 같은 경우는 통계가 정부 공시속에 있던데 실제 피해자 중에서 신고하는 비율이 1%입니다. 1%.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 정도만
신고하기 때문에 신고 횟수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실제로 거의 못 하고 있다가 네. 한 번 정말 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둘이 알아서 잘 해결하세요라는 네. 식으로 가면 이제 문제가 심각하고 그 커지는 얘기를 거죠. 하고 네. 싶었는데 이게 쌓이고 쌓여서 신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 오늘 우리가 다뤘던 두 번째 사례를 보면은 펌파구 연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가해자가 나 제 연인이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경찰이 그 얘기를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해자가 강력하게 성폭력, 그렇죠. 감금 이런 것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연인 간의 다툼 정도로 보고 안이하게 대처한 게 그러니까 아닌가.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신고를 했으면 신고를 한 사람을 위주로 그렇죠.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신고를 당한 사람 얘기를 듣고 아니 뭐 니들 뭐 사귄다며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경찰 입장에서 어떻게든 골치 아프지 않은 쪽으로 문제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네. 예. 게다가 또 피해자가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였다는 것도 참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변보호 요청한 피해자가 참변을 당했다. 경찰에 이거는 참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점인데 그렇다 보니까 좀 뒤늦게 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 신변보호 조치를 좀 강화해서 사실은 지금은까지는 가해자들을 너무 쉽게 풀어주고 근데 이런 걸 좀 조기에 신병을 확보해서 잠시 유치장에 가둔다던가 아무튼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를 좀 더 신경 써서 강화하겠다. 이게 뭐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분리 조치가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스토킹법이 발의가 돼서 이미 이제 시행에 들어갔죠. 그래서 스토킹과 관련해서도 훨씬 더 이제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는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신고 숫자가 지난 10년치보다 뭐 최근 몇 달의 신고가 더 많았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관련된 법안도 좀 빨리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김현우 앵커 말씀대로 20대 때 통과가 안 됐잖아요. 어쨌든 이와 관련된 법안이 이런 부분은 또 우리 국회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제 또 우리가 지적했던 내용 중에 되게 중요한 지점이 반의사 불벌 조항 이 부분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지금 아까 사실 경찰의 미온적인 대응과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폭력 사건이 이제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신고가 없으면 이제 수사를 기본적으로 안 하고 수사를 하다가도 합의가 되거나 이제 뭐 고소를 취한다고 하면은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했던 게 이제 무효가 되는 거니까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걸 소극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고 직무유기긴 하나 일선에서는 이제 그런 점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점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네. 혹시나 이거 수사했다가 합의하면 되니까. 이제 자기는 시간 헌일한 거죠. 그렇게 네. 생각할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반의사 불벌죄라는 게 일반 폭력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일반 폭력 사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하는 술 마시고 시비가 붙어서 사람을 때렸으면 그거에 대한 이제 합의금으로 이제 합의를 하면 처벌을 안 받는 게 이제 반의사 불벌 조항인 건데 일반 폭력 사건하고 이 연인 간 폭력은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에 굉장히 그 오랜 수건을 거쳐서 어쨌든 이제 통과가 되고 나서 여성계에서 비판적인 얘기가 누더기법이다라고까지 한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피해자 보호에 대한 스토킹 처벌만 있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없다. 그 부분 안 넣었다는 거랑 또 하나가 바로 그 반의사 불벌 조항이 있다. 이거는 무조건 없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가정폭력도 그렇고요. 이 어떤 같은 류의 사건들을 쭉 보면은 모든 게 다 이 반의사 불벌 조항이 있어서 합의를 종용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게 이 관계에서 일어난 폭력이잖아요. 이 관계가 있다는 거는 친밀한 관계에서 나의 집, 나의 전화번호, 내 친구들, 가족 이걸 다 알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처벌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합의서만 써주면 나는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주위 피해자를 사람한테까지도. 대상으로. 예, 주위 사람한테까지도. 그리고 심지어는 가해자의 주변 사람들이면서 피해자 주변 사람들도 같이 압박하는 경우가 생겨요. 2차 가해가 발생하는군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술이 엇갈리잖아요. 진술이 엇갈릴 때 계속 수사기관이든 어떤 재판 과정이든 자기가 진술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뭐 아무리 빨라도 6개월 길면 2, 3년씩 법정 싸움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피해자들한테 어떤 경제적이나 다른 정서적 지원을 아직 많이 해주는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의 생업을 포기하면서 이거 하나에 매달려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성폭력 상담소에서 하시는 얘기는 그러다 보니까 1년 안에는 그냥 다 써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못 견디고. 굉장히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하고 고소를 하고 싸우기 시작했는데 정말 내가 더 이상은 못하겠다. 처벌 불원서 써주고 끝나는데
사실 우리는 지금 재판 과정에서 처벌 불원서를 써줬냐, 뭐 금전적으로 했냐 이걸 보긴 하지만 정말 이 사람이 반성을 해서 진정으로 사죄를 했냐까지를 따지진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피해자한테 반의사 불벌조하는 결국에는 이 사람을 처벌할지를 네가 최종적으로 결정해라고 피해자한테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를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저도 이제 들었던 얘기인데 전문가분한테 아예 개입을 하지 못하게 중재위원회를 만들거나 네. 검사가 개입을 하거나 아무튼 이건 사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안정성을 침해한 범죄니까 처벌할지 말지도 국가기관의 개입을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 피해자가 써주는 문서에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게 좀 자리가 잡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나온 김에 곽 기자가 좀 취재했던 해외 사례들도 좀 소개를 다시 한번 해주신다면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가 되게 강력하게 하는데 갔을 때 일단은 가장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 사건을 중재하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피해자와 가해자를. 일단은 그냥 가해자를 신병을 확보해서 분리시켜 놓는다.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가면은 연인 간의 다툼이라고 보고 일단 둘이 잘 웬만하면 원만하면 합의하는 쪽으로 이제 수사기관이 일단 또 간다면 돌려보낸다고. 네. 가해자를 돌려보내 일단. 그리고 처벌 불원 있으니까 정말 고소하실 거예요? 경찰 이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현장에서 바로 검거해가지고 그렇죠. 분리시키는 게 이제 핵심이고 또 여성폭력방지법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처벌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고 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선진화돼 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폭력 전과를 조회할 수 있게 해놨죠. 상대 이제 만나는 사람의 과거 폭력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왜냐하면 이제 폭력이라는 게 좀 상습성이 있다고 보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해놨습니다. 아까 전 조재현 기자 얘기한 거 중 굉장히 와닿았는데 이렇게 폭력을 자꾸 이유를 자꾸 묻고 왜 때렸냐 뭐 이런 거 이유를 묻고 하는 게 용인될 수 있는 폭력도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잖아요. 아 이거는 네, 맞을 네. 만도 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거 미국처럼 만약에 어찌 됐든 좋은 폭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만한 폭력은 없잖아요. 네. 폭력 자체로 나쁜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 하듯이 잘잘못은 나중에 따리쩌더라도 일단 분리를 시켜서 폭력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목적이고 가장 그렇죠. 시급한 일인데 네. 우린 자꾸 이제 앉혀놓고 그래서 때렸어요 그러면은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되는 알고리즘이 형성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또 합의를 강요하고 대충 하고 끝내시라. 얘네 둘끼리 친해서 그런 건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가 제일 폭력을 문제예요. 등급화하는 게 아닌가. 네. 피해자분들이 제일 답답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런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남자를 만났어? 모르고 만났지. 사실은 그런 놈인 줄 알고 처음에 만났겠어요. 이렇게 교제를 원하고 할 때는 되게 잘해주고 좋은 모습만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치 피해자 탓을 왜 그런 사람을 만나서 왜 빨리 헤어지지 못했어 이렇게 그거 접근을 마치 하니까 성폭력 피해자에게 왜 옷을 그렇게 입었어? 맨날 그 나오는 그 진부한 클리셰가 또 여기 또 적용이 되는 거죠. 그것 사실. 때문에 신고율이 낮은 근본적인 이유 사실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도 될 사람은 없고 죽어도 될 사람은 없어요, 사실. 이거 또 정치인들 두 분의 이제 인터뷰를 곽승규 기자가 직접 만나서 듣고 오셨는데 내용이 좀 너무 짧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풀 영상 준비했다면서요? 네, 저희 이거 방송 끝나고 이준석 대표와 장혜영 의원 얘기 들어봤는데 그 속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희가 뭐 방송에서도 좀 자세히 다루려고는 했으나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다 못 들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그 생각은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자체로 풀 영상으로 저희가 이 방송 끝나고 올릴 겁니다. 저희가 유튜브 채널에 스트레이트 유튜브 채널에 두 분의 풀 인터뷰 영상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조재현 기자 나와주셔가지고 저희가 자주 모실 것 같은 생각이 좀 이런 사안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조재현 기자는 이 연인 간 폭력의 문제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지금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게 뭐냐면요. 그 국회 입법조사처의 허민숙 조사관님 아마 곽 기자도 만나셨겠지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교제폭력 저희가 그 통계 자료도 있어요. 교제폭력을 당해봤냐는 설문조사를 했더니 남자 여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근데 그 데이트 폭력, 교제폭력 가해자와 결혼한 비율이 여자는 40%가 넘고 남자는 30%인 거예요. 그 사람과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와.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건 정말 충격적이다. 이게 통계청에서 심층 통계 분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심각한 게 아니더라도 단 한 번의 폭행이라도 다 이제 넣는 거죠. 사귄 지 1년 이내에 한 60%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 근데 왜 결혼을 하냐? 결혼을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서 이게 한 10명 중 4명인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 계속 사랑해서 이게 한 28%.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 폭력의 수위가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어. 내가 사랑하니까 뭐 바꿔보자 아니면은 이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바뀌겠지. 그러면 가정폭력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가정폭력은 아동학대가 됩니다. 아, 우리가 이제 보는 사례들 있잖아요. 뉴스에서 보는 많은 사례들이 사실은 별개의 사례가 아니라 계속 돌고 쏘는 악순환인 거예요. 아동학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이게 끝나지 않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건데 음. 저는 그 최근에 그 얘기도 누가 하시더라고요. 요즘 뉴스에는 왜 이렇게 교제살인 이런 게 많아졌냐, 아동학대가 많아졌냐, 요즘은 왜 이렇게 다들 이상한 놈이 많냐. 근데 저는 우리가 약간 예전에는 이런 걸 가정사라고 생각하거나 연인 간의 사랑 싸움에 생각 보도하지 않았던 것도 많잖아요. 메인 뉴스에서. 거기에 대한 감수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는 성폭력을 그냥 그 정도는 이라고 생각했던 거를 지금은 다 폭력이다 하면 안 된다고 느낀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게 지금 굉장히 괴롭지만 우리가 계속 보도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여기까지 가기 전에 강력범까지 가기 전에 말다툼하다가 뺨 한 대 때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너희 그렇게 하면은 잠재적 범죄자야 하면 안 돼라는 거를 계속 경고하고 너 그렇게 하면 신상 공개돼 너 전자발찌 차 라고 계속 우리가 뭔가 사인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야지 이 돌고 도는 폭력의 악순환을 좀 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인식이 같이 변해야 되는 맞아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옛날 속담이나 전래동화 같은 게 지금 보면은 참 황당무계한 것들인데 그렇죠. 그런 게 아직도 무의식 중에 사람들한테 있단 말이죠.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쟁취하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그게 안 넘어가는 나무 스토킹의 없다. 이 피해자분들이 이거를 진짜 뭐 이를테면 뭐 선녀와 나무꾼 그 얼마나 네, 끔찍한 네, 네. 일입니까? 그런 그렇죠. 것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들 생각이 바뀌셨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무슨 미덕인 것처럼 그게 이제 뭐 진정한 사랑으로 둔갑하는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인 용기 것처럼 있는 이렇게 행동인 잘못 것처럼. 인식되고 있죠.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인데요. 저기 싫다 그러면 싫은 거예요. 예. 싫으면 싫은 겁니다. 네. 예. 분명히 상대의 의사가 싫다고 했는데도 내가 계속해서 무리를 하는 건 결국 폭력이다. 예. 이 말씀 오늘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조재현 기자가 나와주셔가지고 네. 야 이거 다른 것도 아니고 스트레이트여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오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취재한 우리 곽 기자도 고생했습니다. 자 우리 곽승규 기자의 깔끔한 클로징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본방사수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